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번에 결혼을 준비하다가 30년 만에 갑자기 찾아온 친생모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화가 나고 가슴이 아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앞을 가로막아선 여성 한 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할 말이 있다는 듯 천천히 다가오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누구시냐고 물어봤는데 저를 낳아준 친모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던 상황이라 당황하긴 했었는데 30년 만에 나타난 엄마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조용한 곳에서 대화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나타난 친생모와 다시 대면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가끔 해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눈앞에 친생모가 나타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었니? 내가 너무 늦게 왔지? 그동안 너를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세월이 벌써 30년이나 흘러버렸구나. 눈빛을 보니까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네가 워낙 어렸을 때라 그럴 수 있을 거야.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놀랐니? 며칠 전부터 너희 회사 앞에서 퇴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엄마도 조금은 안심이 되더구나. 그래도 너를 낳아준 엄마의 얼굴을 한 번은 보고 싶어 할 것 같기도 해서 고민 끝에 너 앞에 나타난 거야. 30년 만에 찾아온 엄마를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사는 게 너무 힘들었고 우리 가족 모두가 굶어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터라 너를 고아원에 두고 올 수밖에 없었어. 그때 6살 정도였던 너도 상처를 많이 받았겠지만 엄마도 너를 두고 오는 게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는데 그때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남아있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을지도 몰라.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지만 나를 이해 못할 수도 있을 테고 원망도 많을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늦긴 했지만 힘들게 찾아다닌 결과 우리가 얼굴 마주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그만큼 엄마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야. 너를 낳아준 엄마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그만하세요. 그래서 용건이 뭔데요? 30년 만에 제 앞에 나타나신 이유가 있을 텐데 사는 게 많이 어려워지셨나요? 찾을 마음이 있으셨으면 진작에 오셨겠죠. 그동안 제가 어떻게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전부 다 파악하신 건 아니고요. 제가 버려졌던 고아원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저를 두고 가신 고아원에 연락 한 통만 해보셨다면 바로 확인 가능하셨을 텐데요. 저는 지금도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아직까지 봉사하러 다니고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알아요? 30년이 지났어도 언젠간 저를 다시 데리러 오실 거라는 희망 하나를 가지고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저한테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이미 몇 달 전에 보육원을 다녀가셨다면서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보셨다고 하던데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보육원에 찾아오신 적 없으셨잖아요. 그동안 제 뒷조사를 하고 다니셨나요? 보육원에서는 제가 어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 전혀 모르고 있는데 제 앞에 나타나신 건 그동안 저를 미행하셨다는 거잖아요. 못 먹고 못 살면 평생 나타나지 않을 생각이셨는데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뭐라도 뜯어 먹으려고 제 앞에 나타나신 거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눈칫밥을 몇 년이나 먹었는데 그 정도 하나 눈치 못 챘을까 봐요. 그런 슬픈 얼굴 하지 마세요.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엄마라고 찾아오시면 제가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보고 싶었다는 말을 할 줄 아셨어요? 저는 그동안 살면서 엄마라는 존재를 찾을 생각도 없었고 이미 제 기억 속에선 전부 지워진 상태예요. 키워주신 세월보다 저 혼자 살아간 세월이 훨씬 많은데 이제 와서 대우받으시려는 건 아니죠?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눈치 하나는 엄청 빠르네. 그래, 내가 30년 만에 너를 찾아온 이유가 뭐겠니? 내 삶이 힘들어지니까 도움 좀 받을까 해서 찾아왔다. 너를 낳아준 엄마인데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보육원 그 원장도 이분 엄청 가볍네. 내가 비밀로 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했었는데 너한테 바로 얘기했었니? 이래서 사람은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삶이 힘들어지고 돈줄이 말라가다 보니까 돈 넣을 구멍이 어디 있나 찾아보니 30년 전에 너를 두고 온 보육원이 아직까지 운영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혹시 몰라 찾아가니 네가 아직까지 왕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지. 그래서 네가 언제 보육원에 찾아오는지 물어본 다음 그때부터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뒤를 좀 밟아봤다. 그런데 꽤 괜찮은 집안에 입양이 된 것 같더라. 회사도 대기업이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결혼까지 한다고 해서 나도 사위 얼굴 좀 보려고 잠깐 병원에 다녀왔었다. 상당히 잘생겼던데? 어른을 대하는 예의도 있고 그 정도면 사윗감으론 합격이더라. 내가 너를 여태껏 끼고 살았으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니? 그러니 엄마한테 감사해야지. 본심을 드러낸 친모는 저에게 물질적인 걸 요구하려고 찾아오신 거였어요. 삶이 팍팍해졌다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며 제가 누리고 있는 삶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싶으면 금전적인 보상을 꾸준히 해줘야 할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낸 뒤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메모지 하나를 툭 던지면서 적혀있는 계좌번호로 다음 날까지 1,000,000원을 입금하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셨네요. 남은 인생 딸 덕 좀 보면서 편하게 살자는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지 않겠다고 하자 엄마는 힘들게 쌓아온 인생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에 누가 잃을 게 많을지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라는 말을 하셨어요. 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 저에게 돈을 요구한 친모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그런 사람의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게 너무 진저리가 날 정도로 싫었어요. 그동안 저를 미행하면서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전부 훤히 꿰뚫고 있었다는 거에 소름이 돋았고 제 인생을 망치려고 찾아온 친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죠. 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서 집에 들어와 부모님께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털어놓게 되었고 엄마와 아빠는 친모를 만났다는 것 또한 놀라셨지만 30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금전적으로 요구를 했다는 거에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친모가 정말 여기 계좌에다가 1,000,000원을 입금하라는 말을 했다고? 돈을 주지 않으면 혜인이 네가 살아온 인생을 전부 다 망쳐버리겠대? 그게 너를 낳아준 친모가 할 말이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 있니? 아직 전화번호는 교환 안 했다고 했지? 그럼 다음 날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분명 회사 앞으로 찾아오겠네. 전화번호는 절대 알려주지 말고 조만간 아빠랑 엄마가 전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혜인이 너는 평소처럼 행동하면 돼.
그리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야 되니까 예비사이한테 전화해서 이번 주 주말에 밥이나 같이 먹게 집으로 좀 오라고 전해줘라. 그래야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하지. 저희 부모님은 친모가 나타났다는 거에 긴장을 하셨는지 최대한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부모님께선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모든 걸 얘기해줘서 고맙다며 저를 안아주셨죠. 자식은 부모의 곁에 머물러 있을 때 안정감을 느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친모와 만났을 때의 저는 경계와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2번 다시 나타나지 않고 사라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저는 부모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음날 친모한테 1,000만 원을 입금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퇴근 후 제 앞에 친모는 화가 잔뜩 올라온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성큼성큼 다가와 제 팔을 붙잡은 뒤 조용한 곳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곤 30년 만에 나타난 친모는 제 뺨에 손을 올려붙이려는 신용을 하면서 왜 돈을 입금하지 않았냐고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어제 뭐라고 그랬지? 인생 말아먹고 싶지 않으면 계좌에 1,000만 원 꽂아 넣으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꼴랑 1,000만 원 때문에 인생 종치고 싶어? 나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 말을 했을 텐데. 지금 당장 계좌로 1,000만 원 입금시켜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집으로 찾아가마.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아까부터 미리 나오셔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저기 걸어오시는 거 보이시죠?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혼자 고민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설마 도망칠 생각은 아니시죠? 내가 왜 도망을 쳐? 이참에 잘 됐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는데 전개가 빨라서 최대한 빨리 해결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걸로 기가 눌렸을 거라 생각하니? 친모는 오히려 저희 부모님께서 찾아오시는 게 속 편하다며 원하는 걸 빨리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저희 부모님과 얼굴을 대면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저희 부모님과 친모가 인사를 주고받은 뒤 장소를 옮겨 왜 30년 만에 찾아와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지 물어보시며 대화를 이끌어 나가셨어요. 제가 일일이 살아온 세월에 대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뭐 대충은 알고 계셔야 말이 통할 것 같으니 설명할게요. 배 아파 낳은 친딸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저도 먹고 살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 것뿐인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둘이 헤어지지 않았다면 분명 둘 다 무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집안의 가장이란 놈이 저를 버리고 바람을 피웠어요. 뒤늦게 알게 됐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태였고 그놈은 저희 둘을 버리고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받았던 배신감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이었죠. 그래도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았지만 가족을 버리고 떠난 남편놈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런 제 삶이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은 제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계속 배가 고프다며 포치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저를 바라보고 있는 얼굴에서 세상 떠난 남편놈의 얼굴이 자꾸 나타나더라고요. 너무 닮은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하루하루 사는 게 괴로울 정도였는데 그런 괴로움을 잊게 해준 한 사람이 찾아오면서 저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저를 사랑해주는 남자와
새 가정을 꾸리기 위해선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사이였고, 그때 당시 고아원에 가면 가진 거 없는 엄마의 품보다는 괜찮을 것 같아 보내기로 결심을 하게 된 거였네요. 잠깐의 슬픔은 있었지만 저와 새롭게 시작하게 된 지금의 남편과 평탄히 잘 지내다 보니 미안했던 감정도 금세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전까지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돈이 바닥나 삶이 궁핍해져 버렸죠. 그렇게 돈 나올 곳을 찾다가 제가 보육원에 버린 딸이 잘 살아있으면 경제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서 찾아가게 된 거였고, 저보다 잘 살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쪽 분들은 돈 1,000만 원 우습게 쓸 정도로 형편이 좋잖아요.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준 엄마한테 고마움의 표시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했던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침몰하는 사람이 자기 딸을 버린 것도 모자라 30년 만에 찾아와서 돈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당장 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겠다는 게 친모가 할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쪽의 처음 남편이 바람 피우고 도망친 것보다 그쪽이 혜인이를 보육원에 버리고 떠났다는 게 인간으로서 더 못할 짓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쪽도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자식을 버리고 떠나버린 거잖아요. 혜인이는 아빠한테 버림받고 엄마한테까지 버림받은 존재라고요. 그쪽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혜인이가 그쪽한테 대가를 받아야 될 입장이라고요. 결정권도 없었던 딸을 버리고 떠났으면 미안해서라도 30년 만에 만난 딸에게 간이며 쓸개며 오장육부 다 빼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반대로 돈을 달라고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이게 다 누구 덕분인데요? 제가 이런 결정하지 않았다면 삶이 편했겠어요? 지금까지 시궁창 인생 살고 있었겠죠? 모든 건 제 뜻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좋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건데 감사함의 표시로 1,000만 원 입금하라는 게 잘못된 거예요? 저희 입 아프게 이러지 말고 서로 좋게 해결합시다. 일단 1,000만 원 입금 시켜주면 한동안 조용히 지낼 테니 제가 원하는 걸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조만간 결혼식까지 올린다면서요. 혜인이의 과거를 굳이 설명해 줄 필요가 없을 테니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겠죠. 제가 한번 뒤집어 엎으면 둘의 결혼 순탄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부모인 거지. 돈 때문에 이제야 찾아온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 딸한테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두려운 게 없다는 말을 했었다면서요? 저희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소중한 걸 잃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쪽을 막아설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피해는 그쪽이 더 많이 볼 것 같은데요. 괜히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더 나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던 곳으로 돌아가시죠. 좋게 얘기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저를 보호해 주시려는 부모님께 너무 감사했었어요. 저를 30년 동안 많은 사랑을 주시며 키워주셨던 분이고 단 한 번도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기 때문에 제 앞에 친모가 나타나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고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 하루빨리 이런 안 좋은 관계가 정리되고 다시 예전처럼 정상적인 삶을 되찾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친모는 한참 동안 날카로운 대화를 주고받으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친모는 저희 가족의 행복을 뺏으려 들었고, 부모님은 친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않으셨어요. 결국 친모는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고,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면서 이를 갈며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는 걱정하지 말라며 저와 엄마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저를 입양하시고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사랑을 주신 부모님이 저에겐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저 또한 두려울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친모의 사실을 예비 신랑에게 말을 하기 전에 친모가 먼저 선수를 치게 되면서 저희 가족을 난감하게 만들었어요. 예비 신랑한테 전화가 왔는데 친모라는 분이 찾아왔다며 병원으로 와달라고 하길래 너무 놀란 저는 예비 신랑이 일을 하는 곳으로 급하게 달려가 둘이 휴게실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왔니? 사이가 너무 예의가 바르네. 우리 딸이 남자 하나는 제대로 물었는데, 그런데 사위는 내가 너를 낳아준 친엄마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친모라면서 제가 행복해지는 것보다 불행해지는 걸 바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이 사람이 일하는 곳이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이런다고 달라질 게 있을 줄 알아요? 형욱 씨, 나랑 잠깐 따로 얘기 좀 해. 내가 어떤 상황인지 전부 설명할게. 당황스러워하는 얼굴로 저와 친모를 번갈아가며 쳐다보고 있던 예비 신랑은 저에게 다가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예비 신랑을 데리고 나와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원래의 계획은 주말에 모든 사실을 얘기하려 했는데 친모가 먼저 움직이는 바람에 설명할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다면서 친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전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예비 신랑은 저에게 친모가 있었다는 사실과 보육원에서 입양이 되었다는 과거의 삶에 대해 충격을 받기보다 제가 친모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거에 마음을 아파했고 예비 신랑 또한 친모를 향한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죠. 나중에 저희 부모님께서 모든 걸 다시 설명해 주실 거라며 먼저 친모를 병원에서 내쫓는 게 우선일 것 같다고 하자 예비 신랑 또한 그게 맞는다고 판단했는지 휴게실로 다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비 신랑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날 저녁에 예비 시부모님께서 잠깐 얼굴 좀 보길 원하신다며 결혼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말에 저녁에 찾아뵙기로 결정을 한 다음 휴게실 문을 다시 열려고 하는데 안에서 친모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리길래 잠깐 귀 기울여 듣게 되었죠. 아들, 밥은 먹었어? 벌써 12시가 넘었는데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서 밥 먹어야지. 상의에 용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오늘 필요한 데 쓰면 될 거다. 엄마는 지금 일하러 나왔지. 요즘 돈벌이가 쉽지가 않네. 면접 일정이 잡혔다고? 그거 정말 잘 됐다. 그래, 너도 이제 엄마한테 효도 한번 해봐라. 엄마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밖에서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아. 우리 아들도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어? 돈? 돈이 없어서 결혼은 물 건너가게 생겼다고? 그건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누구야? 돈은 엄마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아들 면접 날도 잡혔다니까 저녁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할까? 당연히 합격할 수 있지. 우리 아들 김성팔은 뭐래도 다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따 저녁에 보도록 하자. 그럼 끊는다. 아들이 있었나 봐요.
저도 당신 피가 섞여 있는데 저를 대할 때와는 너무 다른데요. 왜 찾아왔나 했더니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당신 아들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이런다고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걸 모르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 사람이 일을 하는 곳이에요. 당장 나가주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신다면 저희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둘이 아주 깨가 쏟아질 정도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나 봐. 그런데 이거 어쩌나?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원하는 걸 얻어가기 전까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손에 들어오기 전까진 물불 안 가리고 막 나갈 거다. 내가 통하는 걸 다 들었나 본데 내 아들이 결혼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 아, 너 동생이기도 하지? 자식이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게 엄마의 역할 아니겠어? 내가 저번에 둘이 미행하면서 혼담을 나누는 걸 듣게 됐는데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 한 번뿐인 결혼식 망치고 싶지 않다면 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는 게 좋을 거야. 나도 이제 더 이상은 좋게 말로 하지 않을 거고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막 나가기로 결정했다. 내가 너를 낳아준 값으로 10억 내와라. 의사 사이 얻었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사이가 의사인데 10억 정도야 껌값 아니야? 원래 계획은 1,000만 원 받고 나중에 돈 떨어지면 또 찾아와서 돈 타갈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많이 급한 관계로 한 번에 일시불로 받아야 되겠다. 10억 받고 2번 다시 너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서로 힘 빼지 말고 좋게 끝내도록 하자.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10억이요?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10억이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하게 달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절대 원하는 걸 해드리지 않을 테니까 당장 나가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어디. 결혼식장에 나타나서 난리쳐 보시라고요. 그런다고 눈 하나 깜빡할 줄 알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친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해야 된다면서 저를 밀치며 돈을 토해내라고 막말을 퍼부었어요. 30년 만에 나타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동안 미안했다는 한마디 해주는 게 아닌 자기 아들 결혼식과 앞으로 먹고 살 돈이 필요하다며 1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돈을 달라는 친모가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결국 예비 신랑이 당장 나가시라며 업무 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나갔지만 친모의 얼굴에는 분노가 한가득이었죠. 저는 그날 저녁 예비 시댁에 찾아가 제 과거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은 뒤 결혼식 당일 안 좋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설명을 드렸고 시부모님께서는 친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원하는 대로 끌려가게 되면 한도 끝도 없다면서 절대로 도와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다행히도 시부모님께서 제 과거를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지금 현재 좋은 부모 만나 반듯하게 살고 있는 제 모습이 더 중요한 거라며 친모가 하루빨리 제 인생에서 사라지길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예비 신랑은 예정대로 결혼식 준비를 하게 되었고 친모는 저희 결혼식장에 정말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님께서도 10억이라는 어이없는 말을 들으시곤 경호원들을 고용해 친모를 사전에 막으셨죠. 저희가 미리 사전에 차단을 해서 큰일 없이 결혼식을 끝낼 수 있었고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진모는 결혼식을 망치지 못했다는 거에 상당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한동안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친모가 어느 날 아빠의 회사 앞에 나타났다는 전화를 엄마한테 받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친모의 아들이 아빠 회사에 면접을 보기로 일정이 잡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친모의 아들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친모가 자기 아들한테 면접을 합격할 수 있을 거라며 격려를 해주고 있던 그 모습이 엄마의 눈에 들어왔던 거죠. 친모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엄마는 면접은 힘들 것 같다는 말을 꺼내게 되면서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회사에 사정을 얘기한 뒤 아빠의 회사로 급하게 찾아갔는데 그곳에 친모가 왜 안 되냐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왜 안 된다는 거야? 내 아들 성팔이가 여기에 면접을 보기로 했는데 왜 들어갈 수 없는 거냐고. 부족한 거 하나 없는데 면접은 보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당연한 거잖아요. 그쪽이 저희 집안에 어떤 짓을 벌였는지 충분히 겪었는데 그쪽 아드님을 저희 남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만들라고요? 그럼 제 딸과 계속해서 엮이게 될 테고 안 좋은 일들이 겹칠 텐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면접을 볼 수 있게 할 수는 없죠. 면접관이 누군 줄 아세요? 저희 남편이라고요. 회사의 유능한 인재를 뽑기 위해 저희 면접만큼은 저희 남편이 직접적으로 나서는데 그쪽 아드님이 아무리 유능한 인재라 해도 제 딸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차단을 하는 겁니다. 저희 남편도 그쪽 아드님과의 면접은 취소했어요. 그러니 이제 두 분은 돌아가 주세요. 내 아들 김성팔이가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인데 그걸 나랑 엮는 건 잘못된 거지. 내 아들이 이 회사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준비를 했는지 알아? 내가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이 얼마인데 당장 면접 보게 해주고 내일부터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혜인이 인생 평생 동안 못 살게 굴 거야. 내가 받은 만큼 전부 다 되돌려 줄 거라고. 가진 것도 많은 것들이. 내 아들이 먹고 살 정도 해달라는 건데 그게 잘못됐어? 처음부터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됐잖아요. 그쪽 아들 결혼한다고 10억을 갈취하려고 했으면서 어떻게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엄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럼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전부 엄마가 한 행동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어? 돈 벌고 있다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으려 했던 거야? 이 회사에 합격만 하면 결혼하는 건 그게 문제가 없었던 거였다고. 진모는 자기 아들이 화를 내며 진모한테 원망을 하자 아빠의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자기 아들의 인생은 망치지 말아달라며 친모와는 별개로 생각해달라고 했지만 아빠는 친모의 아들과의 면접을 거절한 상태셨습니다. 친모도 아들이 면접 보는 회사가 저희 아빠 회사인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땅을 치며 눈물을 쏟아냈고 친모의 아들은 그런 엄마가 너무 창피하고 한심스럽다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의 결혼도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며 자기 엄마의 옷깃을 잡으며 흔들어대고 있었어요. 진모는 자기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알아서 다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친모의 아들은 결혼을 올리지 못하면 절대 얼굴을 안 보겠다며 친모를 뿌리치고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친모는 아들을 위해 돈을 마련하려던 것뿐이라며 저에게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셨어요. 하지만 저는 30년 만에 나타난 친모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충격을 받아 비틀거리는 엄마를 모시고 회사 안으로 들어갔어요. 건물 위에서 모든 걸 지켜보신 아빠는 그 사람들의 인생과 저희가 함께 섞이는 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람들을 내친 거라고 말씀하셨죠. 친모의 아들은 자기 엄마에 대한 실망 때문인지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자 친모는 자기 아들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식당 일하며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가 친모의 아들과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분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계획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그 분노가 전부 친모에게로 돌아가게 되었고 친모에게 손까지 올렸다는 충격적인 상황을 듣고 말았습니다. 인생을 막 살기로 한 친모의 아들은 술에 쩔어 폐인처럼 살고 있다곤 하지만 그런 삶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30년 전에 저를 버렸으면 떵떵거리고 잘 살면 될 것을 저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친모를 보니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죠. 술 중독에 손버릇까지 안 좋은 아들을 데리고 사는 친모는 왜 그런 삶을 택했을까요? 그런 아들이 저희 아빠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했었다면 그것도 문제가 많았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일자리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한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고 그런 아들 평생 먹여 살릴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할 것 같습니다. 뭐든 자기가 뿌린 대로 걷어들이는 거니 어쩌겠어요. 저는 좋은 부모님과 멋진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친모는 저를 버린 대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저녁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아봤는데 제가 누구시냐는 말 한마디 꺼내자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시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친모의 전화를 받지 않자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한 거였죠.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며 돈 좀 달라며 애언을 하셨습니다. 아들놈이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또다시 손을 올릴지도 모른다면서 도와달라며 사정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친모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낳아준 엄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찾아와 돈을 요구한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 와야 그제서야 후회를 하고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걸까요? 친모는 저를 버렸을 때 그때의 선택에 대한 잘못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가족들과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평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시댁 집안 식구들에 대해 얘기 좀 해볼까 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이번 설 명절에 일어난 사건이라 남편도 아직까지 후유증이 남아있는지 그때의 충격적인 상황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네요. 작년에 시댁과 한바탕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시모와 형님들이 시댁에 들어와서 함께 살길 원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자 이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죠. 제 위로 2명의 형님이 계신데 두 형님은 시모가 원하시는 대로 시댁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만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
시모는 이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 하셨는지 더 큰 목소리로 압박을 가하셨네요. 두 형님이 시댁에서 함께 지내고 있으니 저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너무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결혼 초에도 시댁에서 사는 건 힘들 것 같다고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며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형님들이 시모에게 지속적으로 막내 며느리 편의만 봐준다고 똑같은 조건으로 대해주길 원했었죠. 어머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막내 동서만 따로 분가해서 사는 건 너무하잖아요. 때만 되면 자잘한 건 저희가 다 준비해야 되고, 저도 분가하고 싶어요. 맞아요. 저희한테는 결혼 초부터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고 조건을 다셨으면서 왜 막내 동서는 하고 싶은 대로 놔주시는 거죠? 막내 서방님 때문에 그래요? 애들이 같이 살길 원하지 않는데 나보고 어쩌란 거냐? 너희들은 내가 같이 지내길 원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며.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런 불만들을 털어놓는 거야? 너희들은 우리 집안 재산을 탐내고 들어온 거 아니야? 쟤들은 받고 싶지 않다고 애초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을 한꺼번에 바꿔야 하잖아. 네가 좀 얘기해봐라. 내가 들어와서 살라고 하면 그렇게 할 거니? 이제 이런 말 듣는 건 나도 지겹다. 저는 지금의 생활을 정리하고 어머님 댁으로 들어와서 다시 시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형님들이야 결혼을 하고 바로 어머님 댁에 들어와 살았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많은 짐들을 어떻게 전부 처분하고 들어올 수 있겠어요. 결혼 생활 벌써 15년이 넘었다고요. 그리고 형님들은 아버님 어머님께서 한평생 모으신 재산 나눠받기로 하지 않으셨나요? 저희 부부는 그런 욕심 없기 때문에 받지 않는 조건으로 들어오지 않겠다는 건데 제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거죠? 하라는 대로 무조건 제가 움직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도 어머님 댁에 식구들이 많아서 항상 비좁은 상태인데 저희까지 들어오면 발 디딜 틈도 없을걸요? 그리고 저희 엄마를 보살펴 드려야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시댁 행사 걸은 적 있었나요? 때 되면 그래도 새벽같이 와서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왔는데 형님들은 매일 집안 살림하는 것 때문에 불만을 가지시는 거잖아요. 제 말 틀렸나요? 어머님, 정말 웃기지 않아요? 시댁에 들어와서 어머님 모시는 건 싫으면서 자기는 서방님 데리고 자기 엄마 모시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만들 해라. 그건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 됐다. 이제 그만해라. 쟤들은 지금의 상황에서 변화를 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랑 사는 게 그렇게 싫은 거니? 처음부터 싫으면 싫다고 확실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너희들이 원하면 분가해도 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 주실 재산은요? 그럼 그건 막내 동서네와 나눠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 집에 들어와 산 세월이 몇 년인데 그 시간 아까워서라도 버티고 살 거거든요. 막내 동서는 나랑 나중에 따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네. 아주 혼자 편하게 지내니까 개념을 상실한 것 같아. 어른이 얘기하는데 상당히 예의 없게 말을 받아치네. 동서도 며느리로 들어온 지 꽤 됐다 이거야? 어머님이 맨날 막내라고 감싸기만 하시니까 동서가 머리만 커진 거잖아요. 제가 시댁에 들어와 살지 않는 게 두 형님들은 불만이었고 시모는 중간에서 상당히 난감하셨는지 저와 형님의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시모도 점점 지쳐가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저한테 재산을 나눠주는 건 싫으면서 모임이 있을 때만 시댁에 찾아오는 건 또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았네요. 저는 형님들의 불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본인들이 싫으면 나와서 살면 되는 걸 재산은 받고 싶으니까 시댁에서 나오지 못하고 발목이 잡힌 상태로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었으면서 쓸데없이 저한테 화를 돌리는지 알 수 없었네요. 서로의 안 좋은 감정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점점 더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자 시모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형님과 저와의 관계를 좋게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을 하게 되었죠. 무슨 얘기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렇다고 저희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면서까지 어머님 댁에 들어와 살 수는 없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나도 너한테 이런 말 꺼내는 게 쉽진 않지만 지금 집안 돌아가는 상황을 봐라. 내가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화를 내고 너희 사정을 얘기했는데 이거 봐봐라.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잖니. 그렇다고 너를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내 속은 얼마나 답답한지 잘 알겠지? 사돈은 좀 어떠시니? 어머님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그동안 살아왔던 생활을 버리면서까지 들어와 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제가 형님들이랑 따로 얘기해서 좋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귀만 안 들리시지? 아직 건강 상태는 양호하신 편이세요. 그럼 저는 형님들 일손 도우러 나가볼게요. 시모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도 두 형님들은 계속해서 투덜거리는 목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오고 있었어요. 시모도 형님들 눈치를 보느라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주방에서 저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면서 저녁 식사를 준비 중이었던 형님들 사이로 저도 일손을 거들었는데 형님들이 저와 할 말이 있다며 음식을 준비하다 말고 밖으로 불렀고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형님들의 압박은 결국 제 성격을 건들고 말았습니다. 가족은 원래 함께 하는 거 아니야? 15년 동안 분가했으면 된 거지. 언제까지 우리가 동서 편의를 봐줘야 하는 건데? 귀가 안 들리는 동선의 어머님 모시고 살면 서방님만 힘든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우리보다 동서가 훨씬 더 이기적인 것 같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고 있잖아. 우리는 뭐 이렇게 살고 싶어서 어머님 댁에 눌러붙어 사는지 알아? 동선의 어머님, 이제 그만 요양원에 보내드리고 동서도 시댁에 들어와서 농사일 같이 도왔으면 좋겠어. 아직도 일손이 부족해서 외국인 일꾼 쓰는 거 잘 알고 있지? 방도 남는데 놀리는 것보다 동서가 채워주면 가족끼리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 너무 오랜 시간 단독 생활해서 감을 잃었나 본데 집안 어른이 좋게 얘기할 때 들어야 하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한계라는 게 있는 거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땐 이미 후회도 늦어버리는 거라고. 올해 안에 무조건 들어올 준비했으면 좋겠어. 집안 살림 꾸리며 사는 게 힘든 거지. 처분하는 건 금방 하잖아? 동서는 그냥 옷가지만 챙겨서 몸뚱이만 들어오면 된다고. 재산은 당연히 15년간 따로 살았으니까 그 기간만큼은 제외하고 받으면 될 것 같네. 그렇게 해줄 수 있지? 형님, 아버님께서 농사일을 워낙 크게 하셔서 재산이 많은 건 알고 있긴 하지만 저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냥 소박하게 살면 그걸로 만족한다고요. 빚 없이 버는 돈으로 내 가정 잘 꾸려가면 되는 거지.
그 많은 돈 받아서 뭐 하게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셔야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직까지 정해진 것도 아닌데 제가 들어와 살 이유는 없는 거죠. 저 혼자 편해 보여서 계속 강요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밖에서 사회생활 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어머님이 형님들 눈치 보며 살고 계시지 형님들이 어머님 눈치 보며 사는 건 아니니까 사회생활 하는 것보다는 편하잖아요? 시부모님 삼시세끼 해드리는 게 싫으셔서 저보고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형님들도 성격 정말 많이 변한 거 알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 목소리면 조용히 받아들이시더니 이제는 머리 위에 군림해서 휘어잡으려 하시잖아요. 남이 보면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이 집에 얹혀 살고 계신 줄 알겠어요. 어머 참,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끝까지 고집 부리겠다는 거야? 형님, 제가 이래서 대화가 안 통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동서가 차라리 안 오는 게 훨씬 낫겠다. 둘째 형님은 갑자기 제 어깨를 손으로 밀치기 시작하면서 상황을 악화시켜 나갔어요. 제 어깨를 계속 밀치는 형님의 손을 쳐내자 첫째 형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둘째 형님한테 대들었다고 같이 저를 밀쳐댔고 결국 저항하려 했던 게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네요. 서로 안 좋았던 감정이 그날 폭발하게 되면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새 며느리가 뒹굴며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 시댁 식구들은 형님들과 저를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썼네요. 난리가 난 상태에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형님들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고 아주버님이 말리셔도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신 시모는 버럭 화를 내시면서 저에게 모든 걸 정리하고 시댁에 들어오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습니다. 형님들 편을 들어준다는 게 너무 서운했던 저는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네요. 너 그냥 들어와서 살아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올해 안에도 필요 없다. 집 팔리는 대로 짐 싸서 들어오도록 해. 그렇게 할 생각 없으면 차라리 인연 끊고 살던지 둘 중 하나 선택해라. 내가 이 나이 먹어서까지 너희들 머리채 잡고 싸우는 걸 언제까지 봐야만 하는 건데? 막내 며느리 말은 더 이상 듣지 않을 테니까 무조건 정리하고 들어와서 일손 도와라. 너희들한테도 재산 넉넉하게 넘겨줄 테니 남 눈치 보면서 일할 필요 뭐가 있겠어? 엄마, 왜 이 사람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형수님들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같이 한솥밥 먹은 세월이 아무리 길어도 저희 입장에서도 생각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 너희들 의견은 더 이상 들을 생각 없다고 했잖아.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이 관계는 조금도 바뀌지 않을 거다. 그러니 당장 정리하고 들어와라. 차라리 그냥 인연 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엄마가 형수님들 눈치 보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이건 정말 아니죠.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이 사람이랑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게요. 차라리 그게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 같네요. 그럼 볼일 끝난 것 같으니 저희는 이만 돌아가 볼게요. 너 하나만 결정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건데 꼭 이렇게까지 고집 부려야 되겠니? 한 집에서 살면 전부 해결되는 문제잖아. 왜 대답이 없는 거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저희 엄마 요양원에 보내드리고 어머님 집에 들어와 살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지금도 형님들이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는데 제가 들어와 살면 집안에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흘러갈 것 같은데요? 형님들은 저를 부려먹고 싶은 생각으로
머릿속에 꽉 차 있을 뿐이라고요. 형님들이 하는 일들이 많고 어머님이 도움을 많이 받으시니까 눈치를 보시는 건 당연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네요. 한 번은 오게 될 문제였고 결국 저희 부부는 시댁과의 인연을 끊어내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면서 더 이상의 분란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모와 형님들한테도 연락은 오지 않았지만 안 좋았던 상황들이 한동안 저를 괴롭게 만들었네요. 말로는 인연을 끊겠다고 했지만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저희가 안색이 좋지 않자 엄마는 금세 눈치를 채셨는지 무슨 일 있었냐며 물어보셨고 엄마한테까지 걱정 끼쳐 드리고 싶지 않아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대충 둘러댄 뒤에 방으로 들어가 쉬었습니다. 너무 서러웠던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라 제 눈시울을 붉혔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이겨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연락을 끊은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저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대충 알 수 있었죠. 잘 지내고 있었니? 그때는 서로의 감정이 너무 격해지는 바람에 나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막내 며느리 너한테 말을 함부로 했던 것 같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왜 왔는지 대충 짐작은 갔지? 곧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그 전에 풀 건 풀어야 하지 않겠니? 말로는 인연을 끊어내겠다곤 했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건 너도 잘 알잖아. 다들 그때는 너무 흥분했었다고 미안해하고 있다. 그러니 다시 돌아와서 잘 풀어보도록 하자. 너 가고 나서 내가 한참 동안 첫째랑 둘째 며느리한테 엄청 뭐라고 그랬어.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재산이고 뭐고 국물도 없을 줄 알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입 꾹 닫고 잘못을 인정하더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긴다면 걔들도 내 집에서 싹 다 쳐낼 생각이니까 너도 서운했던 건 싹 다 잊고 좋은 방향 쪽으로 해결을 보도록 하자. 시애미 부탁 들어줄 수 있는 거지? 오래간만에 너희 집에 왔는데 사돈이랑 대화 좀 하다 가야 되겠다. 사돈, 잘 지내고 계셨어요? 시모는 설 명절에 저희 부부와 엄마가 시댁에 함께 와주길 바라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시모의 물음에 바로 답을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퇴근하지 않은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해본 뒤에 답을 드리겠다며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했네요. 그만큼 두 형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게 조심스러웠어요. 시모는 저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받아 저희 엄마와 대화를 주고받으셨고 엄마는 저를 잘 좀 부탁한다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귀는 들리지 않으시지만 어떤 분위기였는지는 대충 알고 계신 듯 보였어요. 아빠가 몇 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는 항상 옆에서 엄마를 돌봐주시고 두 분이 의지하며 잘 지내셨는데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홀로 되신 엄마가 충격을 많이 받으셨고 생활에 적응을 못하셔서 여동생과 상의 끝에 번갈아가며 엄마를 모시기로 결정을 한 상태였어요. 남편이 저희 엄마가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으실 때까지 함께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먼저 저희가 모시기로 결정하게 된 거였죠. 불과 엄마를 모신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시댁에선
그런 꼴도 용납을 하지 않았던 거였죠. 그렇게 잠깐 동안 시모는 저희 엄마와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고 엄마와 대화를 나누고 계신 시모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져 낮게 깔린 목소리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다가가 시모와 나눴던 대화에 대해 대충 알려주었고 시모는 좋은 쪽으로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안 좋았던 일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습니다. 남편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침착함을 유지한 채 한참 동안 시모와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문제는 형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그걸 제일 걱정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안 좋은 일이 또다시 생긴다면 그땐 전부 다 내쫓을 거라고 확답을 주셨습니다. 형님들도 좋게 풀고 싶어 한다며 저희가 설 명절날 왔으면 한다고 저희 부부를 계속 설득하셨네요. 늦은 시간까지 시모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상처받았던 부분들에 대해 다시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충분히 저희 입장을 말씀드린 뒤 설 명절날 저희 가족은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네요. 다들 웃는 얼굴로 반겨주셨지만 서로가 받았던 상처들 때문에 그런지 조심하려는 행동들 때문에 조금은 어색했어요. 그렇게 별일 없이 설 명절을 보내고 있었지만 형님들과 한바탕 했던 기억 때문인지 제 몸은 여전히 긴장을 하고 있었죠. 이런 어색한 분위기를 깨는 데에는 술이 제격이라며 큰형님이 당금주를 꺼내왔고 모두들 술에 의지한 채 어색한 관계를 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형님들은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윗사람으로서 넓은 마음으로 저희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았다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앞으로 서로 웃으면서 지내자는 말에 저 또한 그걸 원하고 있다는 말로 답을 해주었네요. 그동안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살면서 만날 때마다 안 좋은 소리를 들었었는데 그날만큼은 형님들도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고 그렇게 분위기 좋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저희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일이 다가오고 말았네요. 아침이 밝아오고 눈을 떴을 때 두 형님과 시모는 아침상을 준비하고 계셨고 저도 서둘러 일손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보이지 않아서 시모에게 여쭤보니 잘 모르겠다며 동네 한 바퀴 돌고 계신 거 아니냐고 크게 신경 쓰지 않길래 시모의 말대로 아침 공기 쐬러 잠깐 집 앞에 나가 계신 줄 알았습니다. 창밖을 쳐다보니 엄마가 안 보이시길래 형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엄마를 찾으러 나갔어요. 귀가 안 들리시기 때문에 멀리 가는 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집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엄마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해봤지만 역시나 받지 않으셔서 저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죠.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와 남편한테도 도움을 요청했고 그렇게 동네 한 바퀴 돌며 엄마를 찾고 있는데 남편이 저를 급하게 부르며 빨리 구급차를 부르라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는 남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무슨 상황인지 확인을 하는 순간 너무 충격적인 모습에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농수로에 빠져서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셨어요. 얼마나 계셨는지 입술은 보라색을 띠고 계셨는데 머리에는 출혈까지 있으셨네요. 제가 너무 놀라 아무것도 못하자
남편이 정신 차리라며 소리를 질렀고 그제서야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가서 덮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가지고 오라고 하길래 서둘러 시댁으로 들어가 방에 있던 이불을 꺼내 나오자 갑자기 형님들이 저를 막아 세웠어요. 동서, 어디를 가길래 그 많은 이불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는 거야?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한창 정신없이 아침상 차리고 있는 거 몰라? 와서 도와야 할 거 아니야. 어제 우리 좋게 푼 거 아니었어? 그럼 동서도 우리한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러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형님, 지금 저희 엄마가 농수로에 빠지셔서 위독하신 상태세요. 아직 숨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체온이 너무 많이 떨어지셨는지 의식이 없으세요. 일단 체온을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이불을 가지고 가려는 거예요. 괜찮으시면 이불 좀 더 가지고 나와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엄마 이대로 보내드릴 수 없어요. 어머, 그래서 지금 아침상 준비 다 해놨는데 거기로 전부 다 가야 한다고? 새벽부터 고생해서 준비한 음식 전부 식게 생겼잖아. 농수로에 빠져서 어차피 불어터진 몸뚱이 이불 덮어줘봤자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은데? 위독하시다며. 그럼 생명에도 지장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든 떡국은 아직까지 따뜻하다고. 구급차 온다며. 서방님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금방 올 텐데 나머지 사람들은 아침이라도 든든하게 먹어둬야 하지 않겠어? 동서는 가서 떡국이나 불지 않게 빨리 아침상이나 준비해. 아버님, 어머님 굶길 작정이야? 배고프다고 난리치는 가족들 전부 굶길 거냐고. 입을 이리 내놔. 이거 놓으세요. 형님들 지금 제정신이에요? 저희 엄마 생명이 위독하시다고 말했잖아요. 구조대에서 체온을 상승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그 이불들을 더러운 농수로에 빠뜨리겠다고? 너 제정신이니? 그게 얼마짜리 이불들인데 이리 내놔라. 귀한 이불 내어줄 수 없다. 어머님, 방금 저희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 전부 다 들으셨잖아요. 이러다 정말 세상 떠나게 되면 어쩌려고 그래요? 제발 도와주세요. 다들 정말 왜 그러시는 거예요?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가지고 온 옷가지들밖에 없어 그거라도 챙겨서 농수로에 빠져있는 엄마한테 급하게 달려가게 되었네요. 남편은 속옷만 입은 채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다 저희 엄마한테 덮어드린 뒤 사지를 주물러 주며 체온을 높여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가지고 온 옷가지들을 보고 화를 내며 왜 이불은 안 가지고 왔냐고 뭐라고 하자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추위에 온몸을 떨면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제가 가지고 온 옷가지들로 엄마의 몸을 덮어드렸고 그 사이 구조대가 도착을 해서 엄마를 응급실로 보낼 수 있었어요.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옷들을 다시 입은 뒤 저희 차로 달려가 응급실에 가려고 차문을 열었는데 이런 상황을 전부 다 멀뚱히 쳐다만 보며 아무런 대응을 해주지 않는 시댁 식구들이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가지고 온 짐을 전부 다 차에 싣고 제 딸을 뒷좌석에 태운 뒤 차에 올라탔습니다. 남편은 시댁 식구들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저희 엄마가 세상을 떠나길 바라고 있었냐며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운전석에 올라타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전부 정신 상태가 너무 이상한 것 같아 보였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엄마가 농수로에 빠져 위독한 상태이신데 걱정되는 말보다 떡국이 불어 터진다고 걱정한다는 건 저희 엄마가 어떻게 되던 상관하지 않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였네요. 정말 다행이었던 건 엄마가 농수로에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으셨지만 심각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의문의 한마디를 던지셨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하게 되었네요. 엄마가 발을 헛디뎌 농수로에 빠진 게 아닌 교통사고가 난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제가 자고 있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너무 답답했었고 조사를 나온 경찰분들께 어떤 사고였는지 설명을 드린 다음 횡손이범을 찾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경찰분들은 수사를 위해 시댁으로 향하는 사이 남편과 저는 엄마가 깨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엄마가 정신을 차리셨는지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이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남편과 저는 깨어난 엄마를 보며 흥분해선 어떻게 된 거냐고 수화로 급하게 여쭤보자 엄마는 팔을 들어 수화를 하기 힘드셨는지 종이와 펜을 요구하셨어요. 저는 급하게 건네드렸고 엄마는 힘겹게 무언가를 작성하신 뒤 남편한테 건네주셨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작성하신 편지의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손을 덜덜 떨면서 분노를 삭히지 못한 채 시댁으로 가야겠다며 저에게 편지의 내용을 보여주었고 엄마가 작성한 내용을 보자마자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서둘러 시댁을 찾아가 조사를 받고 있는 시댁 식구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희를 본 시댁 식구들의 안색은 상당히 안 좋아졌고 남편은 엄마의 친필 편지를 들고 시모와 두 형님을 범인으로 지목했네요. 엄마가 작성하신 편지의 내용에는 아침 공기를 마시려고 잠깐 외출한 사이 뒤에서 어떤 차량이 엄마를 들이받쳤고 차에서 내려 엄마의 몸 상태를 살핀 사람은 다름 아닌 두 형님과 시모였어요. 시모와 두 형님이 엄마를 보면서 했던 말은 기머거리 엄마 때문에 이런 불화가 생겼다면서 존재 자체가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에 트럭으로 사고를 유발해 농수로에 빠뜨린 거였다고 종이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보여줬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였죠. 경찰들은 시댁 식구들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라며 저희 부부에게 집안 수색을 요청했어요. 수색 영장 없이는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집안을 뒤졌고 잠시 뒤 쓰레기통을 뒤진 남편이 구겨진 한 장의 종이를 펼쳐보게 되면서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네요. 저희 엄마가 작성하셨던 편지의 내용이 전부 다 사실이었던 겁니다. 결국 시모와 두 형님은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전부 자백을 하게 되었네요. 시모와 두 형님은 아침상을 보기 위해 트럭을 타고 잠깐 마트에 들렀었는데 집에 들어오는 도중에 농수로 옆에서 저희 엄마가 아침 공기를 마시며 걷고 계신 모습을 보고 형님은 저희 엄마만 없었어도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들여와 농사일을 시킬 수 있었을 거라면서 갑자기 분노했고 그 말에 동조한 둘째 형님도
저희 엄마를 보며 큰형님을 부추기며 화를 돋갔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전부 다 저희 엄마 때문에 그런 거라고 탓을 돌리게 되면서 분노를 참지 못한 첫째 형님이 결국 사고를 유발했던 거였네요. 너무 충격적인 일을 저지른 세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행동들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집안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렸고 그날 이후 2번 다시 시댁에 찾아가는 일은 없었네요. 현재 시모와 두 형님은 교도소에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계획적 사건이 아닌 충동적 사건으로 판결이나 형량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자신들이 선택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겠죠. 시부는 이런 충격적인 사실들 때문에 하시던 농사일을 전부 다 정리하고 저희 엄마한테 죄송하다며 재산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주셨지만 마음이 좋지는 않네요. 집안의 가장들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눈치만 보다가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저러는 모습 너무 꼴보기 싫었습니다. 시부와 아주버님들 또한 똑같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론 절대 만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큰 상처이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의 행동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하루빨리 과거에 있던 안 좋은 기억들을 전부 털어버리고 앞으로 있을 날들만 생각하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살면서 이런 서러움은 처음 느껴본지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을 10년 동안 유지했던 건 아이들 때문이긴 하지만 끝까지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고 끝내 그 사람과 정리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부터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결혼 5년차 때 약간의 다툼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화를 키우게 된 거였죠. 제가 쌍둥이를 낳아서 한창 정신없이 바쁠 때 시댁에 소홀했던 적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신경 써드려야 할 몇 가지를 해드리지 못했고 그로 인해 시부모의 불만이 남편에게로 향하게 되었죠. 제 사정 뻔히 알면서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닌 시부모님을 챙기지 않았다고 화를 냈죠. 갓 태어난 쌍둥이 아이를 둘이나 보고 있는데 어떻게 시부모님까지 챙길 수 있냐며 남편이 그런 건 잘 설명해 주는 게 맞지 않냐고 저 또한 불만을 얘기하자 남편은 가진 거 없는 집안 걷어들여 줬더니 뭐가 그리 불만이 많냐고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아무 감정 없이 막 뱉어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시부모님을 못 챙겼다고 저한테 막말하는 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이 문제로 그날 한바탕 하게 되었고 서로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크게 남기는 일이 오고 말았던 거죠. 그러는 당신은 우리 부모님을 5년 동안 제대로 챙겨준 적은 있었어? 필요할 때만 나를 통해 시키기만 했지. 우리 부모님을 항상 무시했잖아.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하자고 한 건데? 나는 당신 아내로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 뻔히 알면서 아버님, 어머님 신경 못 써줬다고 그딴 식으로 말을 해야 되겠어? 걷어들여 줬다고? 내가 당신 인생을 걷어들여 준 거야. 나 아니면 누가 당신 데리고 살겠어? 애가 하나도 아니고 한 번에 쌍둥이를 낳아서 둘이나 보고 있는 거 뻔히 보이면서 시부모님을 먼저 챙기라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집에 오면 아이들 좀 봐주던가. 환자들 보느라 하루 종일 힘들었다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발 닦고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면서 뭘 바라는 거야? 다른 집안의 가장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 돌보는 아내 힘들다는 거 알고 집안일이며 음식까지 해준다는데 당신은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발가락 하나 까딱거리기 싫어하잖아.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한 건지 모르겠어. 아이만 없었어도 당장 이혼했을 거라고. 내가 남의 자식 데려온 것도 아니고 당신 자식 키우는 건데 어떻게 된 게 5년 동안 육아는 완전 나 몰라라야.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너무 정 떨어지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까지 사라져 버린다고. 지금은 내가 다 해주니까 집에서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거지. 나 없으면 당신이 뭘 할 줄 알겠어?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 주워가지도 않는 거 불쌍해서 데리고 살아주니까. 이젠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한의사면 다야. 나도 아이만 없었어도 지금쯤 내 인생 꽃길만 펼쳐졌을 거라고. 당신이 나를 대하는 만큼 나도 똑같이 행동할 테니까 앞으로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데리고 살아주는 거지. 네가 날 데리고 살아주는 거라고? 남들은 의사 남편 얻지 못해 난리인데 너는 뭐가 그리 잘나서 내 앞에서 지금 입을 함부로 돌리는 거야? 밖에서 환자 보느라 신경이 날카로워졌는데 집안일까지 신경을 써야 돼? 내가 왜 우리 부모님 서운한 말까지 들어야 되는 건데? 내 귀로 들어오기 전에 그런 건 미리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집에만 처박혀서 애 보는 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인생 다 사는 사람처럼 내 앞에서 한탄질이야? 그리고 내가 왜 너희 부모님까지 챙겨야 되는 건데?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신경 쓸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장인 장모님 기분까지 살펴줘야 되는 거야? 한의사 사이 얻었으면 알아서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너 말 잘했다. 남들은 의사 사이 얻으면 집안이 거덜날 때까지 퍼준다고 하더구만. 장모님은 나한테 제대로 된 밥 한 끼 대접해 준 적 있어? 진수성찬이 깔린 도시락 한 번 해준 적 있냐고. 환자 보면 점심도 거른 적도 있다고. 그 정도로 바쁜 상황 속에 내가 모든 걸 다 챙겨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 네가 나한테 서운한 만큼 나도 너희 집안에 서운한 거 엄청나게 많아. 남편과 저는 그동안 서로에게 쌓여있던 불만들이 터져 나오게 되면서 회복되지 못할 정도의 큰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부부가 아닌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이가 되어버렸던 거죠. 아이들 때문에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제 인생은 가시밭길 같았고 남편의 막대함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해졌어요. 꼭 제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길 바라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우선시 생각했던 저는 앞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아빠 없는 자식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 혼자 모든 걸 속으로 삭히며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게 아닌 무너지지 않으려 매일을 버티며 살아왔었네요.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며느리로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제 마음을 끝까지 후벼 파셨네요. 나는 뭐 애 안 키워봤니? 혼자서 힘든 척은 다 하고 있네. 그동안 시부모를 우습게 봤던 거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결혼기념일을 잊을 수 있는 거니? 어머님, 결혼기념일 정도는 두 분이 알아서 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제가 그동안 신경 안 써드렸어요? 딱 한 번 까먹은 건데 그게 그렇게 서운하신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니? 매년마다 받아먹었다가 갑자기 나 몰라라 하는데 내가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내 아들한테 얘기 좀 한 게 그게 잘못됐니? 어머님, 애가 하나도 아니고 쌍둥이라 훨씬 손이 많이 간다고요. 같은 여자로서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그랬겠어요. 됐다. 그만해라.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입 아프게 얘기해봤자 뭐 하겠어?
쌍둥이도 아들이면 내가 말이라도 안 했을 거다. 하필 낳아도 딸만 둘이냐? 잘한 것도 하나 없으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알 거 없으면 가서 애나 보든지. 아들, 우리는 오래간만에 나가서 외식이나 하자. 애들 우는 소리 너무 듣기 싫다. 결혼기념일날 뭐 해준 것도 없으니 밀린 집안일이나 좀 하고 있어라. 우리 오기 전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주방에 설거지 쌓여있다. 무슨 말인지 알지?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와 아이들을 놔둔 채 외식을 하러 나갔지만 차라리 그게 훨씬 더 마음이 편했어요. 옆에 있으면 제잘거리기나 하고 온갖 스트레스를 주니 없는 편이 훨씬 좋았죠. 한창 보채던 아이들은 시부모님이 외식을 하러 나간 뒤로 집안이 조용해지면서 심적 안정을 느꼈는지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너무 뭔가 마음이 지쳐 있었는지 아이들 옆에서 잠깐 눈 좀 붙인다는 게 저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네요. 얼마나 잤는지 시모가 시킨 일들이 생각나 급하게 고개를 들어 일어났는데 눈앞에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시모가 한심한 듯 쳐다보며 노려보시더니 한마디 하셨네요. 코까지 골 정도로 엄청 피곤했었나 봐. 밖에서 소란스러운데 듣지도 못했어? 아주 푹 잘 잤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알고는 있니? 너는 시애미 말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한 소리 들었으면 어느 정도는 눈치껏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게 우리 나간 뒤로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그동안 아이들 보면서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다 보니 아이들 재울 때 잠깐 옆에서 눈 좀 붙인다는 게 저도 모르게 깊게 잠이 들었나 봐요. 일단 애들 자니까 밖에 나가서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아이들 깨면 그때부터 너무 힘들어서요. 시모는 일부러 큰 소리로 버럭 화를 내시더니 잘 자고 있던 아이들을 깨우시면서 심술을 부리셨어요. 아이들은 시모의 큰 목소리에 놀랐는지 자지러지게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네요. 시모는 울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에게 외출하기 전에 시켰던 일들이나 빨리 처리하라며 방문을 열고 나가려 하시길래 아이들이 놀라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시모에게 얼굴을 붉히며 그동안 쌓여왔던 안 좋은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네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잘 자고 있는 애들을 깨우셨어야 돼요? 어른이시면 어른답게 행동을 하셔야죠. 정말 너무하시네요. 결혼기념일, 그건 아버님, 어머님이 개인적으로 서로 챙겨드리는 거지 제가 챙겨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서운하신 것도 참 많으시네요. 최대한 참으려 했는데 더 이상은 저도 못 참겠어요. 앞으로는 저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한 번 잘못하면 죄인 취급하는 이 집안에 저도 더 이상 발도 붙이고 싶지 않네요. 당신 지금 우리 부모님께 뭐라고 그랬어? 정신 나갔어? 큰소리 칠 입장이 아니면 쥐 죽은 듯이 있다가 가면 될걸. 결국 일을 만들어야 속이 후련해? 아들, 내가 이런 대우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니? 전에는 며느리가 알아서 챙겨주더니 이제는 자기 자식 낳았다고 우리는 거들떠도 안 보길래 잘 좀 챙겨달라고 한마디 한 것뿐인데 이게 며느리한테 욕을 먹을 정도로 내가 잘못한 거니?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없는 집안 아들니가 하도 좋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걷어들여 줬더니 시부모 공경은커녕 오히려 머리만 커져서는 대들기나 하고 이 나이 먹고 이런 대우받는 거 나도 싫다. 내가 거지도 아니고 이런 걸 구걸해야 되는 거야?
한의사 아들 바쁘니까 네가 대신 신경 써달라는 건데 이게 욕먹을 짓인 거야? 나 정말 살고 싶지가 않다. 시모는 남편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며 오열을 하셨어요. 솔직히 남편도 누가 잘못했는지 뻔히 알면서 자기 부모 제대로 신경 안 써줬다고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저를 함부로 대했던 건 충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게 된 저는 쌍둥이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운 뒤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네요. 남편은 저와 아이들이 걱정도 안 됐는지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시모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저를 괄시하며 남편과 갈라서라고 큰 소리 치셨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을 데리고 홀로 나온 저는 택시기사의 도움을 받아 힘겹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했던 나머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아이들을 껴안은 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고 시부모와 남편은 온갖 막말을 퍼부으면서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도 이 악물며 참고 버텼던 이유는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아 뽑히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폭풍이 불어닥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그런 것도 면역이 되어버렸는지 제 마음은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였네요. 버티고 또 버티다 보니 어느새 5년이 더 흘러가게 되면서 제 인생 10년을 남편과 함께 보내게 되었는데 제가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이자 시부모와 남편도 지쳐버렸는지 한동안 조용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 한 통이 오게 되면서 그동안 참고 살아왔던 분노들을 결국 터뜨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되고 말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아빠랑 병원을 다녀오셨다고요?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왜 말을 못 하세요?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는지 몸에 조금씩 문제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네. 너희 아빠랑 잠깐 집 앞 공원 한 바퀴 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장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 당황스러웠었는데 처음 느껴보는 고통이라 걱정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아가니까 신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내리더라고.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 다행히 심각할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일단 약 받아오긴 했지만 이래저래 걱정이 많긴 하네. 엄마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너무 놀라게 된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한의사인 남편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희 남편과의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다는 걸 아시게 되면서 남편 한의원에는 더 이상 내원을 안 하셨지만 그래도 약은 지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시부모와 안 좋은 일이 있기 전에는 제가 해왔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 정도는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죠. 뭐? 한약을 지어달라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비싼 한약을 4시간 들여서 왜 지어드려야 하냐고? 내가 한의사지만 사람은 가려서 봤거든. 건강에 문제가 생기셨다면 운동하시라고 해. 그게 최고의 보약이니까. 아니면 다른 한의원 찾아봐. 용한 건 많은데 굳이 나한테 그런 부탁할 필요 없잖아.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 챙겨드렸던 걸 생각해서라도 한 번쯤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어려운 거 아니잖아. 내가 당신한테 언제 부탁한 적 있어? 그러니까
애초에 잘하면 되잖아. 이제 와서 구차하게 그러지 말고 다른 곳 알아봐. 나는 한약 해줄 마음 조금도 없으니까 우리 관계나 하루빨리 정리하자고. 당신은 정말 쓰레기보다 더 못한 사람이야. 그런 마음으로 환자를 보고 있으니 제대로 된 치료가 되겠어? 더러워서 조도 안 받는다. 그래도 어렵게 부탁한 건데 남편은 조금도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한약을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환자인 엄마의 건강 문제 때문에 부탁한 건데 제 마음을 후벼 팔 정도의 막말로 평생 기억에 남을 상처를 주고 말았네요.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과 함께 사는 게 한계로 느껴지는 순간이 되자 머릿속에서는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더 이상의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되고 내 몸 하나 간수하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자 아빠 없는 아이를 만들고 싶지 않다고 버틴 제 자신이 저부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있었네요. 하루에도 수백 번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날 출근하는 소리를 듣고 아이들 밥을 챙겨주기 위해 거실로 나오자마자 눈에 띄는 물건 하나를 발견했어요. 작은 상자 위에 메모 하나가 붙어 있었는데 어머님이 드실 공진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길래 이게 뭔가 싶어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지만 거실 테이블에 놓여져 있던 건 누가 봐도 저희 엄마를 위해 정성껏 만들어준 공진단이었습니다. 결혼 초에 남편한테 어느 정도 배워서 얕은 지식이 있던 저는 공진단이 어디에 좋은지 알고 있었어요. 사양이라는 약재가 들어가는데 사양은 심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며 열을 내려 수승화강을 바로 잡을 뿐 아니라 진경작용이 있어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엄마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었죠. 저와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정성껏 준비한 공진단인 것 같아 처음으로 감동을 받았고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녹아내렸습니다. 저희 집과 친정이 멀지 않았던 터라 엄마한테 전화해서 아침이나 같이 먹을 겸 잠깐 들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엄마가 오신 뒤 함께 아침을 먹고 거실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공진단을 보여드렸습니다. 상자 안에 가지런히 금박으로 쌓여져 있는 공진단 하나를 주워들어 엄마 입에 넣어드린 뒤 상자에 적혀있던 메모지를 보여드렸어요. 엄마도 남편이 작성한 메모지를 보고 감동을 받으셨는지 사위가 겉으론 무뚝뚝해도 속으론 걱정하고 있었다면서 눈시울까지 붉어지셨네요. 엄마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좋게 풀어야 하지 않겠냐며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주시길래 저 또한 엄마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엄마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의논을 하고 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철컥하고 열리면서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었고 저와 엄마가 거실에 앉아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네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상자 열어봤어? 그게 뭔 줄 알고 함부로 상자를 열은 거야? 뭐야? 여기 있던 공진단 하늘 어디 갔길래 없어진 거야? 아유, 고서방이 준비해준 이 한약 하나를 먹었는데 벌써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 같네. 거르지 않고 매일 하나씩 챙겨 먹고 금방 기운 차리겠네. 뭐라고요?
지금 여기 있던 공진단을 드셨다고요? 제가 얼마나 신경 써서 만든 건데 왜 제 허락 없이 함부로 물건에 손을 대신 거예요? 그리고 왜 허락 없이 제 집에 찾아오셨어요? 당신 이제는 정말 막 나가기로 한 거야? 내 말이 우스워? 당신이 뭔데 내 한약을 함부로 꺼내서 드린 건데? 지금 급하게 들고 나가야 한다고. 남편은 60개 정도 담겨있는 공진단 상자를 주워 들더니 엄마가 보는 앞에서 저에게 전부 쏟아버린 뒤 상자로 제 머리를 사정없이 밀쳐댔어요. 그리곤 한다는 말이 개당 4만 원이라며 전부 쓸모없게 됐으니 240만 원을 당장 물어내라고 소리를 질렀네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이 상자로 제 머리를 계속 치는 걸 전부 허용하고 있자 엄마가 남편을 가로막으면서 심장이 약한 자기 잘못이라며 몸이 아프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남편을 말리면서 눈물을 쏟아 내셨습니다. 엄마는 늙으면 세상 떠나야 한다고 약한 심장을 본인 손으로 팍팍 치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 받은 만큼 돌려줬네요. 남편의 손에 들고 있던 공진단 상자를 뺏어들어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내려친 뒤 메모지에 적혀있던 어머님이라는 분은 누군지 물어봤네요. 그걸 알아서 뭐하게? 당신이 알 필요는 없는 거잖아? 우리는 법적으로만 부부인 거지. 남들보다 못한 존재인데 내 사생활을 왜 당신한테 알려줘야 하는 건데? 법적으로 부부니까 알 권리가 있는 거야. 너 바람까지 피우냐? 그래서 그 여자의 부모한테 이딴 선물로 점수 따려고 하는 거야? 이젠 아주 대놓고 내 마음에 못을 박는구나. 지금 네가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당신의 한의사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테니 각오해. 심장이 약하신 엄마 앞에서 공진단 상자로 제 머리를 친 남편을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사건이 터지기 하루 전에 남편의 한의원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누군가 킥을 하나 보내왔는데 보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고 충격적인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 안에 들어있던 내용을 전부 거의 다 확인하게 되자 거실에 있던 제 핸드폰에서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떨리는 마음 진정시키기도 전에 전화번호를 확인하자 흠칫 놀라 받을지 말지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놀란 가슴 진정시키며 전화를 받게 되었네요.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되어 있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상했던 거와 다르게 남자가 아닌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누구냐고 물어보자 얼마 전에 남편이 일하는 한의원에서 일을 그만두게 된 직원이라며 양심의 가책을 너무 느끼게 돼서 그만두게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속되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 같아 익명으로 킥을 보내게 됐다며 저와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던 직원은 제가 남편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꺼내었네요. 그 직원은 저를 믿었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었죠. 저도 의료 쪽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단순 부작용인지 아니면 남편이 의도적으로 행동을 저지른 건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었는데 마침 남편과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어깨에 메고 있던 남편의 가방끈이 끊어지게 되었고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안에는 제가 받았던 사진과 비슷한 것들이 수십 장이 바닥으로 흩어져 버렸네요. 남편은 떨어진 물건들을 급하게 숨기면서 가방에 집어넣었지만 남편의 행동들이 확실히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하게 되면서 제가 받았던 서류들에 대한 사실들을 털어놓았고 남편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당장 내놓으라고 화를 냈습니다. 흥분한 거 보니 확실히 문제가 있긴 한가 보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자료가 많거든. 원하는 걸 얻으려면 나도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되겠지? 당장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함부로 한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해.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야 할 거야.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지금 당장 경찰에 전화를 할 거고 당신이 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되겠지. 왜? 남자라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나 봐. 어차피 우리는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나는 손해볼 것도 없고 당신한테 조금의 미련도 없어. 어쩔 거야? 할 거야 말 거야? 그동안 거지 집안 걷어들여줬더니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쳐?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당장 넘겨주지 않으면 오늘 인생 끝날 줄 알아? 남편은 저와 저희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는 대신 제가 가진 물건을 강압적으로 뺏으려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물리적인 힘을 저에게 행사하면서 인간 이하의 짓을 보여주었고 엄마가 남편한테 그만하라며 말렸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정신 나간 놈은 저희 엄마까지 밀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네요. 엄마와 제가 남편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찰의 도움을 받으려고 핸드폰에 손을 뻗었는데 남편은 제 핸드폰을 빼서 창밖으로 던져버리면서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엄마는 남편의 가슴을 밀치면서 분노하셨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가 가지고 계신 핸드폰까지 빼서 창밖으로 던져버렸네요. 그런데 밖에서 누군가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 보고 서둘러 밖으로 나오라면서 다급하게 부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시부모님이었네요. 남편은 가지고 가야 할 게 있다며 잠깐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경찰이 찾아왔다고 서둘러 자리를 피해야 된다는 목소리에 저는 남편의 발목을 붙잡은 채 절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들어올 경찰분들이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황한 남편은 저를 뿌리치려 했지만 악착같이 매달리게 되면서 경찰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현관문을 두드리게 되었네요. 엄마가 남편을 피해 현관문을 열어주자 남편은 온 힘을 다해 저를 뿌리친 뒤 창문을 열고 3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발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남편에겐 절망을 주고 말았네요. 정상적으로 떨어져도 3층의 높이에선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인데 뛰어내릴 때 바지가 창문 틈에 끼이게 되면서 중심을 잃었고 남편은 정상적으로 뛰어내리지 못한 채 허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3층에서 떨어진 남편을 경찰들과 제가 쳐다보고 있는데 멀리에서 시부모님이 떨어진 남편을 발견했는지 숨어 있다가 급하게 달려 나오셨어요. 그걸 본 경찰들은 시부모님을 붙잡았고 남편은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네요. 장시간의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허리와 목 디스크에 문제가 생겨버린 남편은 전신마비라는 진단이 내려지면서
남편의 인생은 3층에서 떨어짐과 동시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연행된 시부모님은 남편과 함께 암에 좋다는 거짓된 말로 출처도 알 수 없는 약들을 암 환자들한테 취급하게 되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다가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남편과 시부모님은 암 환자들을 이용해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해외로 잠적하려다가 끝내 붙잡히고 말았네요. 공진단 상자는 남편과 함께 범죄를 계획했던 또 다른 분의 약이었고 그걸 저희는 엄마의 약인 줄 착각하고 있던 거였죠. 이 문제로 시부모님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남편은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아 폐에 계속 물이 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었네요. 차라리 잘 된 것 같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했다면 위자료만 받았을 테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재산은 저에게 돌아올 테니까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참아내며 남편의 마지막을 함께 하려 합니다. 눈을 뜨지 못한 채 전신마비로 혼수 상태에 빠진 남편은 그동안 저를 대했던 잘못들에 대해 뉘우치고 있을까요? 처음부터 잘못된 인연이었고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버렸네요. 앞으로 저희 부모님과 이쁜 쌍둥이 두 딸과 함께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삶은 저희 가족처럼 불행이 아닌 언제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